인생 공부.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또 일주일 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뭐 일주일 만에 저희는 여러분을 찾아뵙지만 이제 2주에 2개씩 저희가 녹음을 하기 때문에 네. 고 작가님은 제가 2주 만에 뵀습니다. 어떻게 바쁘게 지내셨어요? 알잖아. 예. 맨날 채팅하면서. 예. 되게 난감하네요. 이렇게 잘 아는데. 예. 저는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는 제가 강연을 4군데나 갔다 왔어요. 4군데. 인기 강사야. 예. 지난주는 강연도 이제 G스트 광주 한번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마이 리틀 텔레비전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했죠. 그 경북에 있는 과학고 친구들도 한번 해주고 이제 마이스트고 친구들도 한번 해주고 이제 제가 이제 기다렸던 부산 강연도 한번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강연을 특히 지방을 요번에 많이 갔다 오니까 되게 20대 친구들 이제 대학원 친구들 이렇게 많이 만났는데 네. 확실히 빨리 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제가 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은 지방에 많이 가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아니면은 제가 인지도를 많이 쌓으면은 많이 불러주시니까 조금 불러주실 거예요. 더 열심히 해갖고 저도 진짜 제가 부산에서 예전에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네. 왔다 갔다 경비 장난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빨리 능력이 되면 해결이 되는 문제니까. 네. 왜냐면은 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미국이 최강국이냐. 유럽도 있지만 왜 미국이 최강국이 될 수밖에 없냐. 미국은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그게 제가 볼 때 핵심이거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전쟁 이런 거 다 떠나고 뭐 식민지 뭐 자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서울대라는 이렇게 정점 대학교가 있잖아요. 뭐 기술과학으로 따지면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까지 있지만 종합대로 봤을 때는 서울대 정점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연고대가 명확하잖아요. 그 서열이라는 그렇지. 게. 근데 미국은 정점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하버드도 명문대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나 하버드 예,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버드도 네. 명문이지만 스탠포드도 명문이고 그럼요. 그다음에 하버드도 명문이지만 아이리비그가 또 여러 개가 있고 그다음에 공학으로 따지면 MIT도 명문이고 캘리포니아 공대. 예, 칼텍도 명문이고 조지아텍도 명문이기 때문에 확실히 더 경우의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또 그 학과별로 순위도 예, 천차만별이에요. 하더라고요. 예. 전체 순위는 되게 뭐 많이 30, 40 밀리는데 예. 어떤 학과는 뭐 예. 5위 안에 드는 그런 그렇게 그게 또 한 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동부와 서부 이런 좀 대립구도도 있고 중부에도 또 좋은 학교들이 시카고 대학교도 중부에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서울에 편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숨이 막히는 거예요. 밸런스라는 게 잡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집중이 아니라 서울에 포화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려면은 솔직히 예를 들어 그러니까 서울대급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교가 부산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거점 대학교들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친구들의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지방 그 국립대학교인가요? 예, 네, 예. 그 대학교 위상이 예. 부산대학교랄지 예. 뭐 경북대학교랄지 예. 이런 대학들이 조금 더 위상이 좀 올라가면 그냥 예. 솔직히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코칭을 많이 하니까 하면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산의 분들이랑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1학년이나 무슨 대학원 이제 1학년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코칭을 해줄 수 있을까 주기적으로. 그게 이제 그래서 뜻있는 여러분들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막 아저씨 아줌마들 보면 꼰대네 잔소리하네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시는 어른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죠. 예, 되게 많아서 그분들이 어떻게든 진짜 다 내 자식 같아 하시거든요. 내 자식 같으니 귀한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도와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쪽에 부산에 있는 이제 총장님도 한번 찾아뵈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어떻게든 왜냐면은 뭐 한 개라도 안 맞아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비용 문제도 있고 대관 문제도 있고 그렇죠. 이게 서울이면 그나마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 대관이 안 되면은 제가 가갖고 완전 낙동강으로 오리알 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로 이게 만약에 다 맞아 떨어지면은 제가 좀 정기적으로 가서 오히려 내가 부산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더 잘한다. 내가 광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건 더 잘한다. 이런 걸 좀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좋네. 그게 정부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정부 기관들을 지방으로 억지로 보낸다고 문화가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미국 가서도 깜짝 놀란 게 어디나 부동산 학군이 좋은 데가 제일 비싸요. 그렇죠. 그거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명문대가 굳이 뭐 랭킹으로 따지면 랭킹이 높은 명문대가 지방에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굳이 올라올 필요가 없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진짜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 균형 발전도 맞추는 거고 모든 게 이렇게 좀 어떻게 임시 방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큰 사람은 아니지만 미비하더라도 좀 그렇게 친구들을 좀 많이 이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예. 예. 기대되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이제 팟캐스트 애독자님 중에 거함님이라고 계세요. 네. 저희 팟도 최초. 예, 팟도 고 작가님 팟캐스트 한지 2년 넘었는데. 이게 말씀드릴 텐데요. 예, 예. 지금 팟을 후원해 주신 거의 유일하신 분인데 예. 그것도 이제 스토리 펀딩 예.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감사하게도 스토리 펀딩이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벌써 꽉 찼죠? 89%가 돼가지고 예. 나머지 한 10% 남았는데 또 과함님이 예. 또 해주신 거 예, 거기다 추가 해가지고 또 더 좋은 일에 쓸 수 예, 있게끔 예. 하고 있으니까 또 과함님께서 또 책을 책을 추천해 주셔서 네. 이거 이제 그래서 그 자기 개발의 1세대 구본영 작가님이 쓰신 익숙한 것과의 결별.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되게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보면은 8년인가 7년인가. 예, 98년일 거예요. 8년. 예. 98년이면 18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개정판이 2007년. 2007년에 다시 나왔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98년이면은 그 지금 98년에 태어나면은 18살인가요? 18살 정도. 우리나라 나이로 19살 정도 된 친구들인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20대 친구들 이게 방송 듣는 친구들이 많은데 3살 때 나온 3살 때 나온 책, 5살 때. 그러네요. 이게 좀 시대 두 번 금수 강산이 두 번 바뀌었을 때 20년이니까. 아마 그분이 이게 4월 언제가 이제 돌아가신 지 몇 주년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하셨었어요. 예, 또 저희가 거함님은 저희를 또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왜냐면은 그래서 항상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낌없이 주셨으니까 또 받기만 하면은 안 되거든요. 또 저희 또 특별하게. 그리고 저도 그 이름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들어봤는데 안 읽어봤었는데 혹시 어떤가 알고도 싶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제목도 되게 있어 보여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익숙한 근데 이게 것과의 그 시대랑 결별. 맞아요. 왜냐면 IMF라서 이제 그렇죠. 대량 실직이 발생한 시기였기 때문에. 보면은 흥미로운 게 IMF 끝나고 바로 이 책을 쓰시고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개정하셨어요. 위기 때마다. 그러니까 딱 저 두 번째는 생각을 못했는데 2009년 전에 딱 개작 보니까 2007년 12월이니까 2008년 발 직전이니까 막 예. 서프라임 사태 얘기가 막 나올 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 작가님 이 책 읽어서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그래도 우리가 뭐 솔직한 방송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단은 글을 너무 잘 쓰신다. 언어의 마술사다. 아니 뭐 한 문장 한 문장이 이게 명언이 아닌 게 별로 없어. 명언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확 줄 때, 그러니까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하면서도 나름대로 동기부여를 확 주는 그런 힘이 있는 책이다. 대신 또 시대도 지났고 제가 갖고 있는 이론으로 봤을 때 조금 수정하고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좀 많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좀 더 개선하거나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좀 그러니까 마냥 좋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40, 50대한테는 어떻게 보면 추천. 근데 20, 30대한테는 비추천. 왜냐하면 이게 조직의 개혁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20, 30대는 솔직히 와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저는 그래도 과장 4, 5번까지 하고 나왔는데도 이게 왜냐면은 혁신이라는 거는 밑으로부터는 절대 특히 그 조직에서 말단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거를 좀 40, 50대 보신 분들이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40, 50대는 좀 읽어볼 만하지 않나. 특히 왜냐면 그 결정권자들 책임을 지는 분들은 좀 이게 괜찮은 책이 아닌가. 근데 20, 30대한테는 공감력이 많이 떨어진다. 고 작가님 말들이 좀 시대가 지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컨설턴트 출신이라서 이제 창업을 좀 강조하시고 싶은데 그게 이제 이분 뜻은 알겠지만 솔직히 왜냐면은 그 자영업이라는 게 5년 안에 뭐 60, 70%가 망하고 벤처가 5년 이상 갈 확률이 솔직히
뭐 90%의 벤처는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직 좀 보수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다 무슨 스타트업에 뛰어들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경험을 쌓고 스타트업에 뛰어들어야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타트업 하면은 할 수 있는 일단 역량이 너무 작고 그다음에 망할 확률이 어마어마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말하는 게 벤처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번 기술만 믿고 뛰어들어서 아이템만 보고 믿고 뛰어서 망하는 거거든요. 왜? 재무랑 매니지먼트, 휴먼 리소스가 돼야 되는데 HR이 돼야 되는데 다 자기 기술이랑 아이템 내가 이 식당 차리면 성공하겠지. 예를 들어 저희 앞에 초밥집이 있는데 저는 거기 가서 아직 5번 가서 2번밖에 못 사 먹은 게 갈 때마다 뭐 안 된대요 뭐가. 그냥 그분이 이제 기술은 있는 건데 초밥 써시는 기술은 있는 건데 그 매니지먼트가 전혀 안 되시는 거세요. 이제 그럼 어떻게 돼? 3번 정도 못 사 먹으니까 안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잔인하죠. 경쟁은 치열하고 우리나라 자영업은 OECD에서 가장 높고 비율은. 근데 이제 무조건 이렇게 이런 거 읽고 뭐 1인 창업, 1인 기업 하라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조금 이거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그 개혁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거는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은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 책은 좀 40, 50대한테는 어울리지만 20, 30대가 보기엔 좀 부담스러운 책이 아닌가. 그 말씀드린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여기서 개혁을 할 때 그 얘기를 해요. 그 빠르게 해라. 예. 저는 그 동의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빠르게 해라 하는데 대신 그거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오리지널스 얘기 나와요. 오리지널스가 독창적 사고로 그걸 실현시키는 사람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 비즈니스 기업 입장에서 조직 입장에서는 개혁가예요. 여기 말하는 개혁가. 그 개혁가들이 어떻게 오리지널스가 되냐면 오리지널스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이들이 실천시키는 사람이거든요. 한마디예요. 실천시키려면 지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오리지널스가 되게 힘들어요. 그 위치가 안 되고 그렇죠. 네가 무슨 뻘소리 하고 있네. 너 나가던 거 여기 있던 거 뭐 입 다물고 그냥 이래. 그 이상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정 오리지널스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런 것들 얘기할 수 있을 위치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이제 저는 이제 반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개혁은 빠르고 느리고가 상관없어요. 실현 자체가 중요한 거지. 왜냐면 이게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중요한 건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불타는 가판이기 때문에 만약 이 회사가 막 일부 직전이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이걸 진짜 이루고 싶다면 그걸 이룰 때까지 위치가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 패러다임 얘기 나오잖아요. 그 패러다임이 있으면 그 패러다임이 바뀌지가 않거든요. 나중과 다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느릴 수도 있죠. 느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바꾸고 산다면 먼 안목이 필요할 수도 있죠. 이분 얘기했던 것처럼 뭐 비전은 미래의 기억을 땡기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인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이 그래도 중용을 지키는 게 그거예요. 이분 스스로도 뭐 막말로 해서 1인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도 나오고 그런 뉘앙스도 있지만 조직 내에서 1인 기업가로서의 모습을 한번 갖춰가라. 그거는 좀 좋은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내부 고기를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 좀 그 고 작가님이랑 동의하는 게 이 사람이 책에 연연하지 말고 롤 역할에 참 명언이더라고요. 명언이 진짜 뭐 진짜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와닿았어요. 그건 진짜.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잡이 아니라 롤에 역할에 그래서 어떻게 가치를 제공할 건지 그 생각을 해보지. 내가 뭐 과장이다, 부장이다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거는 저는 진짜 뼈 있는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개정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냥 처음에 나왔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게 98년 이 정도 나왔다고 하면은 퀄리티가 상상이 뭐 지금 거의 20년 전인데 그거 이제 보정 좀 하자면 퀄리티가 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지금은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인 기업이 사실 스타트업인데 그 18년 전부터 스타트업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되게 좀 깨어 있는 분이셨고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인데 이 18년 전인데 이 정도인데 그 데일 카네기 그거 70년 전 책인가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그 데일 카네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야심차게 녹음한 데일 카네기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예. 그 4편 그 4부작이기 때문에 예. 안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처음 저희 이제 인생공을 들으신 분들 그걸 꼭 들으시면 예, 그렇죠. 진짜 재밌을 거예요. 진짜. 그 이제 이거 같아요. 그렇게 거의 완벽한 책을 우리가 예.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예. 또 이런 책을 뭐 시대 흐름상에서 보완하면서 예, 저도 우리가 얻을 거 얻고 또 수정할 거 수정하고 배울 거 배우면 저희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독자층이 40대 분들도 계시지만 20대 30대이기 때문에 전 20대 30대한테 솔직히 추천을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저희 역할이 뭐예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또 뽑아내서 저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또 엄청 뽑아냈어요. 좋은 거. 또 구본영 예. 이분께서 남기신 예. 또 지천 유산 같은 유산을 경우 예. 우리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40, 50대 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와닿으실 거예요. 조직에서 맞습니다. 결정권자분들은. 예. 그래서 이제 좀 책을 볼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책은 잘 안 해봐갖고 고 작가님이 리딩을 해주시죠. 예. 항상 이제 저자부터 왜냐면 뭐 거엄님이 잘 알시겠지만 모르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은 1980년대부터 한국 IBM에서 IBM이 하면 이제 여러분 컴퓨터 생각하는데 원래 IBM이 이제는 컴퓨터 아예 안 하고 컨설팅 회사예요. 컨설팅 회사. 그렇죠. 그래서 그 진작부터 컨설팅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경영 혁신과 이런데 컨설팅 하시다가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변화 경영 연구소 소장님으로 있으시고 책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그 책 많이 써가지고 책 제목들이 멋져요. 낯선 곳의 아침, 떠남과 만남, 되게 일상의 황홀. 그걸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을 경영에 좀 접목하신 분으로. 이분이 또 전공이 그 혁신사인가? 역사 전공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접목된 책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지금 뭐 40대 분들에게 자기계발서에 적지한 영향을 끼친 그런 분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 책은 안 읽어봤지만 이분에 대해 많이 들어봤었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아마 이분이 그 사바나 경영이라고 아마 맞을 거예요. 그 세리 CEO에서 되게 유명한 거의 최고 히트 강의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바나 환경을 통해서 경영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사자와 사슴을 얘기하는데 되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겉에 보면은 사자가 사슴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사자도 사슴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이런 걸 이제 경영과 비유를 하면서 이해하기 편하게 이게 그 얘기하는 걸로 되게 센세이션 일으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개드립인데 제가 좀 개드립 좋아하니까 원래 그 자기 개발로 유명하신 분이 공병호 씨잖아요. 그렇죠. 초성이 같네요. 9번형 공병호. 그래서 아니 이 자기 개발로 성공하려면은 기역 비읍 히읗을 자식을 이름 젖을 때 뭐 김병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젖으면은 그 시리즈가 그 법칙이 완성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놀라운 발견이네요. 공병호 선생님 지금 아직은 이제 제일 살아계신 분 중에 최경일은 그러니까 9번형 공병호. 공병호 그 작가님 책도 저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저도 아직 안 읽어봤어요. 근데 확실히 지금 40, 50대 분들은 많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개드립이었습니다. 재미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구면 저자의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책 내용은 뭐 이제 앞부분 또 자기 혁명을 얘기해요. 이제 자기 혁명은 이제 조직 혁명까지 이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자기를 개혁시키고 또 조직을 개혁시켜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시대가 또 1998년이었잖아요. 시대 IMF 이후에 정말 어려운 시기 때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기 혁명을 하지 않으면 자기 개혁을 하지 않으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힘드니까 한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자기 개혁을 해보자. 자기 혁명을 가져보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책이 이제 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의 내용들을 좀 여러 강론이 있죠. 그래서 제목에 다 남아 있는 것 같아. 익숙한가의 결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옛날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 안녕하자. 평생 직장 없어졌다. 익숙한 거 이제 뭐 회사에 충성하면은 먹고 사는 시대 끝났다. 그래서 너가 바뀌지 않으면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도 이제 불타는 가판으로 시작하고 이제 그거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인사이트가 있었던 게 참 1998년도에 이제 우리가
외환위기에 구조조정을 겪잖아요. 얼핏 그게 되게 일시적인 일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예, 그거는 아주 저도 동의해요. 근데 거의 2000년대 지나서부터 그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성장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용은 잘 늘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도 지금 동일하게 회복은 했지만 회복했지만 그거 없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잡슬리스 그로스라고 이제 고용 없는 성장했고 다음에는 회복했잖아요. 잡슬리스 리커버리를 했어요. 잡슬리스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구조적 실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3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숙련 지향적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그냥 전 세계적인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찍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IMF 지나서 회복하더라도 갑자기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때 당시에 얘기한 거니까. 그때 당시에 인사이트가 있었다고 98년도 때 30대 중반이었고 이 책을 만약에 감명 깊게 읽으시고 만약에 진짜 자기 개혁을 하신 분들은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높았죠. 게다가 IBM이라면 나름대로 글로벌 회사 있으니까 또 세계 트렌드도 잘 보셨고 정보랑 흐름이나 이런 거 봤을 테니까.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온 책이고 그래서 지금 읽어도 되게 위화감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인사이트들이 약간 미래를 향한 그런 인사이트를 잘 이렇게 담아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완전히 뭐 동떨어졌다 그런 느낌 별로 못 받은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그 아까 핵심은 이 책은 핵심은 명료합니다. 개혁해야 된다. 안 그러면 망한다. 그건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인문학적 사고가 되게 강하신 분이거든요. 중간중간에 되게 좋은 사례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저는 어떤 걸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싶냐면은 20, 30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을 개혁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 조직이라는 주어를 아니면 목적어를 나로 바꾸면 이게 되게 읽을만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것들을 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짐 콜린스 책이나 아마 이분이 썼을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 짐 콜린스 책들이나 아니면 스피븐 코비 책이거든요. 그 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얼핏 조직 얘기를 하지만 또 개인 얘기가 연결이 돼요. 두 개 연결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적으로 솔직히 해서 말빨은 더 좋아요. 아니 진짜 말빨은 훨씬 좋은데 그 책을 되게 많이 그 역사와 그런 문화의 조예가 되게 깊으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떤 조직의 그런 것들도 개인으로 치환을 했을 때 주는 인사이트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조직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개인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 책 중에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이 왜 망하냐. 저는 이건 되게 공감하면서 읽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 있으면은 모든 핵심은 딱 하나로 기결됩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대기업이 똑같을 거예요. 주간 보고라는 걸로 이제 매주 보고하는 거에 기결되거든요. 그거를 써내냐 못 써내냐가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각 부서가 상무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 주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나 거기에 누가 더 많이 써내냐 자랑질이 그 회사의 핵심이에요. 이제 그거는 근데 관료제는 대기업은 다 그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그 회사 생활은 무엇인가에서 말씀드렸듯이 보고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거가 주가 돼버리고 그걸로 모든 걸 평가해버리니까 주간 보고를 위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주객이 전도된다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다음에 분식 회계처럼 분식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처럼. 맞아요. 이제 자기소개 해야 되는데 타인 소개하고 있는 거 엄친아 소개하고 있고 막 이대야 그러니까 신영준 이대야. 그러니까 신영준 소개했는데 신영준 이대야 소개하고 있고. 막 진짜. 야 진짜 그거 진짜 새롭다. 이데아 저기 보면 이상은 있겠죠. 나는 그림자일 뿐이고 그랬는데 신용준 이데아를 소개하고 있는 이데아 소개서예요. 자아 보고서예요. 이데아는 플라톤이 얘기했던. 저도 고전을 좀 읽습니다. 저 고전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신영준 이데아 진짜 새롭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하는 게 조직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적 질서를 유지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내부 조직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종종 원활한 고객 서비스의 장벽으로도 작용한다. 조직 구성도는 수직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수평적인 범부서적인 노력이다. 맞아요. 고객은 예를 들어 TV를 만드는 저희는 회사에 있었으니까 TV를 볼 때 우리가 주간복을 하든 말든 상관을 안 하거든요. 얘네가 무슨 2팀이 만들었는지 3팀이 만들었는지 상관을 안 하거든요. 근데 회사는 2팀이 3팀 되면 어떡하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진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해서 제가 아까 20, 30대한테는 약간 이제 위화감이 있을 수도 있는 게 그 우리랑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이건 경영자나 입장에서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프로세스를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고 진짜 그 프로세스를 위한 프로세스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게 참 공감이, 특히 회사에 있어 대기업에 있어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주간보고 어떻게든 막 장난 아니에요. 막 그 주간보고 안 쓰면 막 거의 진짜 때리기 직전까지 가요. 진짜 어떻게든 한 줄 쓰는 게 목표거든요. 야, 진짜 어렵네요. 예. 그래서 이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삼성 같은 데는 만약에 이제 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네. 그럼 일간보고로 바뀌어요. 매일 일간으로.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은 왜냐면은 왜 힘드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사원이랑 대리가 일을 해서 과장한테 보고하고 과장이 부장한테 보고하고 부장이 상무한테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해지면은 뭐 시간 보고는 저는 못 봐봤어요. 근데 이제 반나절 보고도 하고 그래요. 반나절씩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우리 부장님 그 유명한 전설적인 일화가 있는데 그 금요일 날 시켜놓고서 월요일 날 저희한테 이거 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일주일이나 시간이 줬는데 이거 아직도 안 했냐고. 뭘 한 거야 너는 일주일 동안 하는데 금요일 날 시키고 월요일 그래서 진짜 이게 거짓말 아니고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또 우리 부장님 놀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연말만 되면 항상 하는 게 있었어요. 자 너네 이거 다 해놔라. 그래놓고 1월 2일 날 와갖고 너네 이거 안 해놨냐? 내 애들한테 우리 부장님 들으라고 그래요. 너네 지금 나랑 장난해? 야 내가 1년이나 시간 줬는데 이거 아직도 못했어? 막 그래 제가 장난한단 말이에요 맨날. 왜냐면 그때 패러디 패러디 하는 거예요 계속. 부장님 이데아를 변신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식들 1년 동안 한 게 없어. 1년 동안 다 손가락만 빨고 놀았어.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부장님 들으라고 좀 느끼라고 뻘쭘히 하시더라고. 그거 들으면은 제가 매년 했어요. 매년 그거. 기회가 1년은 잘 안 오니까 까먹지 않고 써갖고 막 자 너네 자꾸 너 트라우마를 상기시켰군요. 30일 날 가면서 너네 이거 다 해놔라. 이거 1월 2일 날 내가 보고 받는다. 그러고 안 해놓으면 너네 지금 장난해? 1년 동안?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네 연봉을 받는데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 보고라는 게 참 그 조직에서 그거를 진짜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거는 이제 이거 왜냐면 저희는 이제 공영 방송이 아니니까 사견을 막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난 솔직히 저희 나라는 오너 체제란 말이에요. 아주 네. 특이한 구조예요. 네. 재벌이 모든 걸 다 잡고 있잖아요. 폐해가 많죠. 근데 무조건 폐해만 따질 수는 없거든요. 장점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오너 체제 장점은 솔직히 빠른 의사결정이었어요. 네. 그게 우리가 일본을 이긴 게 일본은 막 그 반도체에서 의사결정하려면 누가 물어보고 결국 의사결정이 안 됐는데 우리는 오너가 자 하자 말도 안 돼도 한 건데 그게 돼버린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솔직히 미우나 고우나 이제 삼성과 애증의 관계잖아요. 네. 솔직히 저는 이 방송을 이재용 부회장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회장을 바뀌었나? 부회장이겠죠. 부회장이 들었으면 좋겠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진짜 독단을 한번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확 뒤집어야 돼요. 특히 연공서열을 깨고 연공서열이라는 거를 정말로 완전 그 기존의 기성세대 반발을 다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완전 팀 단위 구조로 완전 바꿔버리고 이 보고 체계를 진짜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뭐 희망이 없진 않아요. 그대로 가요. 왜? 전 세계 어디 가나 똑같은데 저는 한 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삼성이 하면 다 따라해요. 예를 들어 막 우리나라에서 좀 저는 다른 기업들 한국의 다른 기업들이 삼성이 하면 따라한다 그 말이죠. 예. 그건 왜냐면은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저는 대기업 다니는데 저는 정장 안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저희는 다 캐주얼하게 입고 거의 좀 개념 없는 사원 친구들은 거의 반 추리닝까지 입고 와요. 저기 추리닝인가 옷인가 의심할 정도로까지 입고 와요. 근데 그게 왜 되냐? 그게 왜 대기업이라고 다 양복을 입어야 되냐? 삼성에서 R&D나 이런 그 사무직이 아닌 애들은 다 평상복을 바꿔 입으라고 좀 캐주얼하게 캐주얼 정장으로.
그래서 그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싹 다 조직으로 많이 퍼졌어요. 그게. 그다음에 지금 삼성이 뭐라고 있냐면은 삼성에서 개발 부서 같은 데는 자율 출퇴근제라 그래갖고 만약에 자기가 40시간 만약에 야근을 다 채웠죠? 그럼 금요일 날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삼성이 먼저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듣보잡이라서 이 방송이 공중파 영향이 없으니까 그런데 전 솔직히 이재용 부회장이 저보고 들어와서 일하라면은 저 무임금으로 일할 자신도 있어요. 그 조직 개혁에 대해서 그 만약에 좀 너가 와서 태스크포스로 들어와서 좀 아웃소싱을 저한테 주면은 제가 한번 진짜 해보고 싶은 의도가 있어요. 제가. 들었죠? 예.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왜냐면 개혁을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삼성에도 나 부단히 해요. 생각보다 딴 조직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옛날 뭐 대리 과장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삼성이 예를 들어 차장을 없앴어. 차장. 아직도 제조업은 남아 있는데 그 R&D나 개발은 차장이 없고 이제 그러니까 사원, 선임, 책임, 수석 이제 차장이 없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의미 없는 직책을 없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저는 더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팀 리더만 하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는 애플이 좀 지기 시작하고 구글이 뜨고 있잖아요. 예. 네. 구글의 아침에 자기가 실현한 그 책을 보면은 예. 구글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예. 그 내부의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기 예. 위해서 얼만큼의 시행착오와 데이터를 추적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데이터로 딱 증명해가지고 아 우리 잘못했구나 바꿔야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다양하게 또 해보자 이렇게 해서 축적된 게 이제 15년 20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어떤 그러한 개혁적인 것이 여기 말하는 순간적 개혁이 아니라 점진적 개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점진적 개혁이 어느 다른 부서의 개혁보다도 더 파괴적이고 더 신선하고 진짜로요. 왜냐면 최소한 근거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저는 진짜 고 작가님 말씀 나와갖고 진짜 사람들이 페이스북 하는데 구글 무슨 망한 줄 아는데 구글 진짜 대단한 회사거든요. 그럼요. 왜냐면은 솔직히 그 고 작가님 이제 저랑 인생공부 운영을 같이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은 버그가 장난 아니게 많아요. 진짜 아니 초월할 진짜 보통 사람 모르는 짜증날 정도로 되게 허접해요. 근데 대안이 없어서 그렇지. 구글은 진짜 버그라는 것도 없고 진짜 대단한 회사, 조용히 크는 회사인데 저는 왜 구글이 위대하다고 또 그 진짜 그 조직에 진짜 얘네가 그 개혁을 얼마나 과감하게 하냐. 알파고 때문에 이제 구글이 또 최근에 한번 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그 로봇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막 개 돌아다니고 사람 돌아다니고 막 사람 진짜 거의 준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그 동영상이 되게 유행을 해갖고 사람들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그거 구글 거고 알파고도 구글 거니까 알파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뇌에 붙이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스카이넷 해갖고 터미네이터 이제 로봇들이 우리나라 이제 점령하러 오겠구나 이제 막 그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파고가 이긴 지 2주 있다가 구글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바로 매각해버렸어요. 그렇죠. 저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막 우리는 막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차없이 그냥 뭐 언론에서는 막 뭐 미국이고 뭐 한국이고 막 다 막 스카이넷 얘기하면서 진짜 미래에는 이제 막 로봇가 막 세상 다 점령하는 거라 그런 얘기하는데 구글은 오히려 칼같이 팔아버리거든요.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아무튼 좀 전에 예전에 그 구글, 페이스북, 뭐 애플 뭐 등등 이런 기업들에서 평가한 내용 봤는데 그 당시에 구글에 대한 평가가 좀 안 좋았던 것 중 하나가 얘는 뭔가 많이 하는데 거의 다 망해요.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은근히 이제 이런 그러니까 알파고가 수를 두는 거죠. 처음엔 이게 무슨 수였지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왁구가 맞아 들어가면서 지금은 뭐 거의 아마 제가 요즘에는 주가를 안 봐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또 그 애플 이겼었거든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뭐 시가총액에서 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뛰어난 영민한 투자가들이 구글의 미래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책을 보기 전에는 좀 그렇게까지 확실히 못했었는데 그 책 보고 나서 가장 신뢰할 만한 조직이다. 그냥 왜냐면 저는 1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이 도대체 어디 있나? 아니 채용이 중요하냐? 그 교육이 중요하냐? 데이터를 뽑는 거예요. 뽑으니까 채용이 중요하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존의 면접은 안 된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할 때 각종 박사들 다 모아가지고 계속 자체적으로 왜냐면 또 이 얘기하는 거죠.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A가 논문이 범용성이 있을 수 없는지 모르잖아요. 접목해보는 거죠. 해가지고 구글형 논문을 따로 만드는 거죠.
거기 최적화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또 이거 준비 안 했는데 고 작가님이 또 그렇게 던져주셔갖고 또 고퀄 방송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좀 수준 있는 방송.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다 그거예요. 솔직히 또 이거 이재용 부회장이나 정몽구 회장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좀 열심히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이랑 우리가 세상 바꿀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제 하나 알려드릴게요. 봐보세요. 여러분 페이스북도 뭐 스타트업이 아닌 이제 초대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글로벌 기업이죠. 네. 구글도 초대기업. 세금 엄청 안 내면서 남의 나라에서는 제가 진짜로 이 세금 안 내는 거 놀라울 정도거든요. 진짜 보면은 아무튼 초대기업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대기업이 많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이랑 구글은 철학이 있어요. 철학. 이제 저 이때 인문학이 필요한 거예요. 철학이 뭐냐? 페이스북 커넥팅 월드 그러니까 세상을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철학이거든요. 네. 근데 구글은 이제 그 걔네가 내세운 철학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되게 허접해요. 근데 구글은 결국은 검색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진짜 동물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이 인간다운 거를 가장 저를 나타내는 어떤 능력,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를 따지자면 호기심이거든요. 근데 구글은 검색이란 말이에요. 호기심에 대한 답을 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철학이 명확한 진짜 회사들이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의 철학은 뭐냐 이거예요. 삼성하면 뭐 없단 말이에요. 두산 사람이 미래다 그랬는데 신입사원 막 다 명예퇴직시키고 그러니까 거짓 철학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철학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는 애플에서 애플 와치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조금 식견 있으신 분들은 애플 와치를 성공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망한다에 베팅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스마트폰의 철학이라는 거는 디지털 컨버전스예요. 모든 걸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스마트워치는 다시 역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엄청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명분 제가 볼 때 없었어요. 애플바가 사는 게 다다. 그래서 저는 누가 해도 스마트워치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해도. 예? 그다음에 그 철학이랑 다 맞는 거거든요. 왜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사갖고 버추얼 리얼리티 VR을 하냐? 왜냐면은 세상을 더 연결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간접 체험에서 조금 더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내가 그쪽에 있는 현실을 결국에는 디지털로 바꿔갖고 VR로만 넘길 수 있다면은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이미 세상은 연결이 돼 있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우리가 그 영상을 담아낼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내가 쓰면 진짜 이제 세상 어디를 가 있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문제가 뭐냐? 철학이 없어요. 철학.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삼성이 무서운지 아세요? 삼성은 나름 암암리의 철학을 되게 심고 다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콘서트 무슨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콘서트 있잖아요. 열정락사라고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청소년을 위한 토크 콘서트예요. 보통 하면 10,000명씩 와요. 그걸 1년에 30-40회씩 진행해요. 근데 그게 되게 괜찮아요. 구성도 CEO 한 명 꼭 나가고 임원 한 명 꼭 나가고 아니면 삼성에서 성공한 사원이나 뭐 이런 친구도 한 명 나가고 그다음에 명사 한 명 부르고 그래서 이게 실무와 인문학적 접근과 실무를 다 말해주기 때문에 그거보다 좋은 토크 콘서트가 없어서 솔직히 삼성이 세뇌를 안 당할 수가 없어. 젊은 애들 입장에서는. 삼성 정도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철학도 없고. 근데 또 이제 삼성 칭찬했으니까 삼성 까기를 들어가냐면은 제가 사람들이 구글이랑 또 페이스북이랑 페이스북이랑 삼성을 비교하는데 그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그 프로세스 자체는 왜 제조업체하고 스포츠웨어 업체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그거를 당연히 삼성은 왜 페이스북처럼 못하냐 구글처럼 못하는데 전혀 다른 회사예요. 구글이랑 네이버를 비교해야지 그 돈을 그만큼 번다고. 근데 대부분이 그런 오류를 범하잖아요. 삼성이랑 구글이랑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욕을 해요. 이거 완전 병신 같은 소리라고. 이거 완전 헛소리라고. 헛소리. 말이 되냐고. 여자랑 남자랑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삼성 사내 방송에서도 구글 따라야 된다는 그런 자체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게 갑자기 고퀄 방송이 나왔냐? 고 작가님이 이제 구글에서는 아침에 자유가 시작된다 그 책을 얘기하시면서 그
그 고 작가님 그 수치 아시지 않으세요? 구글이 HR 인력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 딴 데보다 뭐 딴 데는 HR 인력이 1%도 안 되거든요. 100명이면 1명 정도가 HR 인력이라 보는데 구글은 제가 알기로 뭐 20% 30% 이래. 그 HR 인력이 그 쏟아붓는 왜 제대로 조직을 굴리면은 그 HR 애들이 노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사를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방송 듣는 이제 인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깨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솔직히 40, 50대 분 중에 되게 사고가 굳으신 분들이 인사에 많이 그 부장이랑 상무로 많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가 하니까 그걸 따라하려 그러세요. 그거를 야 구글이 저렇게 한다는데 우리도 사내 방송에서 우리도 시스템 저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어? 우리만의 시스템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미국 거를 따라하고 심지어 그렇죠. 소프트웨어 업체를 따라하려는 거예요. 그 우리만의 그게 중요한 게 일단은 따라도 힘들고요. 예. 왜냐면 그게 문화 사람 다 똑같아요. 달라요. 언어 다 다르고. 그 신 박사님 하신 말씀이 우리 삼성 반도체 예. 뭐 그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못 따라요. 근데 그 구글의 어떤 그 인사 관련해서 쌓인 그 데이터는 두 가지 의미로 축적된 양이 워낙 커가지고 따라하기 힘들고 두 번째로는 철저하게 구글의 맞춤형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갖다 쓸 수도 없어요. 예, 맞아요. 왜 이렇게 채용이 중요하냐? 다 중요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의 그 폭이 게임이 몇만 배 한 사람이 다 먹여 살리는 구조예요. 그렇기 거기는. 때문에 그 뭐 페이스북 그 주크버그가 한 명 엔지니어가 100명보다 낫다 하는 게 실제인 거예요. 100명, 10,000명보다 나아요. 왜냐면 걔네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그 극소수의 소수의 어떤 놀라운 아이디어가 그 정도의 부가가치 낼 수 있는 시집하는 승자 독식 구조니까 그러한 산업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그럴 놈을 뽑아야 되는 거죠. 또 그럴 놈이 왔을 때 여기 퍼포먼스 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건 구글만의 그 형성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대신 이건 있는 거죠. 삼성전자 작은 회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내에서 그런 것들을 구축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거 저는 이제 뭐 그 조직 생활을 뭐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게 좀 주간 보고라고 뭐 할지 그런 것들 개혁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문제점 인식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얼만큼의 문제 있으며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할 것에 대한 모든 어떤 그런 기획 단계에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모든 과정 같은 게 없다는 거죠. 원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무튼 실천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도 이재용 부회장 들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주면은 이거는 진짜 막 20대 지금 사원분들이랑 30대 대리분들 엄청 막 극공감 막 우리 막 도구 공감 개공감 하실 거예요 진짜. 근데 뭐냐면은 그 주간 보고가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 열이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인사과에서 구글 따라하려고 그런 뻘짓하지 말고 제가 지금 인사과 분들 많잖아요. 제가 지금 또 아이디어 드리는 거예요. 다 승진할 수 있는 기회,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회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런 거를 해야 돼요. 주간 보고 스킵데이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주제는 주간 보고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2주 동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조급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서는 월간으로만 월간 보고만 해보자. 그런 실험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 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실험이 중요한 게 실험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데이터가 축적. 데이터가 축적 때문에 결국 좀 실패가 아닌 거죠.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은 못해도 성장을 하는데. 그렇지.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인사과에서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거를. 왜냐면은 구글은 인사과의 역량이 엄청 큰데. 그러니까 우리도 왜 근데 이게 문제가 되냐? 인사과도 제가 볼 때 똑같이 주간 보고를 써야 돼요. 이게 되게 웃긴 구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제조업체다 보니까 삼성은 우리 무슨 몇 프로 했습니다. 근데 인사과도 똑같이 써야 되니까 뭘 한 걸 자꾸 내야 되는 거예요. 인사과도 똑같이 매주에 놀았다는 걸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과 자꾸 뻘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 짜내야 되니까. 어떻게 사람이 주 단위로만 퍼포먼스가 나오겠어요. 근데 이거는 분류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획일적인 사고가 되게 사람 다 망치는 거거든요. 삼성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개발실과 제조. 근데 제조는 주간 단위 보고가 되게 중요해요. 하루도 스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루하루 수율이 돈이에요. 거기는. 예를 들어 오늘 100만 개 나왔어야 되는데 제품이 95만 개 나오면 5만 개가 돈이 날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군대랑 똑같아요. 군대처럼 돌아가는 게 맞고요. 근데 개발실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발이 선형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쭉 가다가 한 발 팍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삼성이 양산업체다 보니까 그 제조가 갑이에요. 개발보다는. 그래서 왜냐면 돈을 버니까
그래서 삼성 연구소는 연구소가 아니에요. 약간 개발실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삼성 연구소가 거의 다 없어지고 좀 약간씩 통폐합되고 있어요. 개발실로. 연구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게 주단위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누가 좀 들어갖고 실천하면 이거 나라도 구할 수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이거 제가 아직 역량이 안 되는 게 참 슬프네요. 진짜 제가 좀 베스트셀러 작가 돼서 한 1000만 권 팔고 그랬으면 제 얘기 다 들어줄 텐데 예? 빨리 고 작가님이 성공하셔갖고, 왜냐하면 그 강연의 끝판이 삼성 사장단 강연이거든요. 거기는 진짜 초 에이스 아니면 안 부르거든요.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만. 저는 좀 안 될 것 같고, 저는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될 것 같고, 격으로 볼 때 고 작가님이 아닙니다. 자, 한번 갔다가 그 정신이 탈탈 8, 9년 그 물건 이제 잘 아시니까 에이스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5분 동안 370명 앞에 놓고 하셨는데 기에 눌리죠, 진짜. 제가 웬만하면 안 눌리는데 이제 안 떨리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첫 번째 떨었다가 고 작가님이 가신 데는 차장 부장급이 많아서 안 눌리시는 게 이상한 5분 거예요. 동안 멍해지는 거였어. 내가 5분 동안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지 해서 멘탈 잡고 강의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진짜. 제가 가는 걸로 해갖고 본인이 가세요. 저는 책을 쓸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감명 깊게 본 두 번째 좀 이제 부분을 얘기해드리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기업 컨설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구본영 작가님께서 되게 또 숫자도 많이 내세요. 여기다가.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우리가 또 왜냐면 대한민국이 자영업 비율이 높으니까 제가 또 하나 좋은 정보를 드리면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객이 어느 기업과 그 기업이라고 해봐 어느 가게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게 되는 이유에 대한 통계 숫자도 있다. 기업과 가게와 거래하는 단골 손님 중에 약 1% 정도는 죽는다. 이거 되게 이 생각 안 해봤는데 단골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단골이 100명이었으면 99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유감스럽게 죽은 사람은 더 이상 구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약 3%의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른 기업으로 이전을 하거나 다른 가게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96%는 여러분 냉면집 잘 다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옆냉면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는 친지가 옆에서 바람 불어갖고 귀에다 바람 불어갖고 친지나 친구들 영향을 받아서 바꾼다.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쟁 업체의 제품이나 구입 조건이 좋기 때문에 제품이 중요해서 바뀌는 경우가 몇 %일까? 이제 물음표가 있으세요. 30, 40? 아니다. 9%만 실제로 제품 때문에 바뀌는 거다. 오직 14%만이 오직 14%만이 이제 그런 뭐 제품이나 뭐나 이런 걸로 바뀌는 거고, 실제로 68%의 고객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그 가게나 단골 손님에서 단골이 아닌 걸로 관계가 끊기냐면은 직원의 무관심한 태도. 결국에는 이 사람과 관계가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제가 그 스타트업 같은 것도 제가 다 어차피 고객과 만나야 되니까 다 생각보다 이렇게 뭐 제품에 집중하고 그런 경우도 당연히 제품은 좋아야 돼. 그건 디폴트고 좋아야 하겠지만 관계에 생각보다 소홀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구절을 읽었냐? 좀 이제 또 재해석이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중요도 하지만 또 반대도 하기도 해요. 왜? 애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제품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죠. 예를 들어 말 그대로 요식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고객과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되지만 어떤 이런 제품, 특출난 이렇게 제품을 갖고 있으면 이제는 그런 덕후들이 있기 때문에 사주고 걔네들이 소문을 또 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이게 또 틀릴 수 있는 얘기도 된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저는 이제 자영업 쪽은 좀 잘 아니까 전문가시잖아요. 좀 디테일하면 맞아요. 이건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뭐가 있냐면 오히려 요식업 있잖아요. 요식업은 뭐 서비스가 다 필요 없어요. 맛만 좋으면 돼요. 하긴 욕쟁이 할머니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 중에 그나마 어렵지만 쇼 볼 수 있는 게 음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은 대부분이 다 전문가예요. 먹어보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알아요. 근데 그 맛있다는 것은 우리의 거의 본능을 건드리기 때문에 저기 구석탱이 있든 나한테 욕을 하는 할머니든 진짜 서비스 개판이든 간에 가요. 맛있으니까. 근데 일반 제품은 제품이 좋다고 사진 않아요. 근데 아무리 이게 애플하고 삼성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성능은 오늘 똑같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봤는데 누가 이런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 뭐지 끓는 물에 예. 아이폰하고 갤럭시를 넣었어요. 그 희한한 상품. 예, 넣었는데 삼성 갤럭시를 그냥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 강하다 이제 얘기한 거죠. 당연히 뭐 애플은 방수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그건 아니었지만. 근데 거기는 제품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 브랜딩이에요. 브랜딩이 뭐냐면 본능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지는 게 음식점은 어떤 서비스보다 또 마케팅보다 그 맛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 외에 이제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마케팅 불변이처럼 나오잖아요. 제품의 싸움이라 인식의 싸움이라고. 왜냐면 사람들이 솔직히 그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음식보다. 그런 경우에는 정보의 비대称성이 커질 경우에는 브랜딩이 계속 중요한 거죠. 근데 애플 브랜딩 되니까 이거 자체 본능 건드리잖아요. 이제 하는 거죠. 여기 브랜딩은 또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자포스처럼 엄청난 서비스로 주는 것이 있고 애플처럼 뭐 디자인을 할지 뭔가 다른 그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이건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역할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예를 들어 아직 책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 책에서 나오는 그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저희는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렇죠. 또 저희도 그렇게 말하 이거 틀린 거예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니 그 신 박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전에 회사는 무엇인가 했을 때 회사 생활은 무엇인가 했을 때 디테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다 적용이 돼요. 항상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디테일을 알고 있을 때 그게 이제 강한 거니까 책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제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또 소개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책은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핵심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요. 안 바뀌면 망한다. 그래서 책이 익숙한 거와 결별하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자신이 이런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 없어지는 구조에서 살아남는가.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얘기를 되게 강론을 되게 열심히 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변해야 된다. 혁명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이든 개인이든 근데 간에. 그 되게 로컬하게 국부적으로 봤을 때 좋은 얘기들이 되게 많았고 디스커스 이렇게 토론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제가 하나 약간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 읽어드리면은 삶에는 어떤 흥분이 있어야 한다. 일상은 그저 지루한 일이나 노력의 연속만이어서는 안 된다. 어제 있던 일을 하며 평생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경남과 같이 사나운 지금 말을 되게 멋있게 하세요. 경남과 같은 사나운 지금 언어에 맞 어느 맛 이렇게 쓰려고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지런함은 미덕이지만 무엇을 위한 부지런함인지가 더 중요하다. 그저 바쁜 사람은 위험에 처한 사람이다.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영역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 또한 매우 위험한 사람이다. 단순 반복적인 일로 매일을 보내는 사람 역시 위험한 사람이다. 그가 진정 성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다. 근데 이게 저에게 되게 동의하면서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세상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거는 이제 변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자기가 똑바로 안 정해놓고 방향을 똑바로 안 정해놓고 자기가 무조건 마냥 열심히 했다고 세상이 자기를 보상해주길 바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우리가 인류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좋겠지만 이 세상은 경쟁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제가 맨날 강연 가서 얘기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 다 착한 사람 같죠? 제가 하는 거 10명 있다 칩시다. 여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 10명 친구라고 쳐요. 직장은 3개가 남았어요. 자리가. 자리는 3개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니까 너 나 대신 저 직장 얻어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당장 여러분한테 닥치면 여러분도 어떻게든 내가 저 자리 차지하고 싶잖아요. 특히 친구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익명의 누군가가 쌓아서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안 들겠지만 세상에 10명 남았어요. 여러분 딱 앞에 10사람만. 근데 먹을 건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일자리 3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못한다. 나도 못한다고. 근데 그게 익명이랑 싸우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우리가 하는 것뿐이라고. 그래서 경쟁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서로 편하고 서로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세상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마냥 열심히 그러니까 노력했다고 그렇게 막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변명하는 분들. 근데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얘기 듣고 맞아. 그래서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뭘 저한테 매일같이 질문이 들어와요. 어떤 특별한 걸 해야 되냐고. 그런 게 없잖아요. 특별한 게. 그렇죠. 다 번지 점프하면서 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고프로 머리통에 차고 다니면서 다 무슨 여행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직업 혹은 일 is not equal to your dream. 딱 그거 한단 말이에요. Job is not equal to your dream. 그러니까 잡이랑 일이랑 꿈이랑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신 박사님은 이제 구병은 아저씨와는 거의 좀 정반대. 예, 정반대죠. 예. 왜냐면은 아까 사자 얘기 되게 제가 어떻게 아까 소름 돋았는데 네. 이분 사자 얘기 하셨잖아요. 사자가 사냥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냥이 좋으면 미친 듯이 잡아먹겠죠. 뭐 쉬지 않고 사냥만 하겠죠. 근데 사냥 한 번 하고 뭐예요? 그거 다큐멘터리 보면은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장난치고 이렇게 뭐 꼬리 흔들고 있고 그러잖아요. 숫사자는 사냥도 안 해요. 네, 사냥도 심지어 안 하잖아요. 진짜 숫사자는. 그냥 위험할 때 등장해가지고 예. 한번 하이에나 쫓아주고 이거 하고 있죠. 예. 근데 제가 좀 되게 고퀄 다큐멘터리를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사자가 코끼리를 사냥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웬만해서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뭄이 찾아와서 진짜 먹을 게 없을 때 네. 목숨 걸고 그거는 숫사자도 달려들어서 다 해요. 그럼 코끼리가 웬만해서 사자한테 안 주고 근데 왜 안 하냐면 밟히면 죽거든요. 그게. 맞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단체로 코끼리가 화나면 진짜 무서워요. 예, 단체로 싸우는 것도 있는데 게임이 안 예, 돼요. 안 돼요. 밟히면 코끼리가 여러분 착각하는 게 여러분 쥐가 빠를 것 같아요. 코끼리가 빠를 것 같아요. 코끼리가 훨씬 빨라요. 그렇죠. 쥐는 예. 시속 그게 날쌘 거지 그렇게 안 빨. 코끼리는 시속 40km까지 뛸 수 있어요. 되게 무서워요 코끼리. 그 근데 육중한 몸매가 예, 40km 덤프 트럭이니까. 예? 진짜 상하 같은데 찍히면 끝이란 말이에요. 고기 한번 흔들면 그냥. 코에 귀싸대기마저도 기절할 수 있어요. 진짜 아니. 코 얼마나 큰데 코끼리 코.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을 일이 아닌데 상상만 해도 진짜 근데 아프네. 사자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음. 제왕이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가 그게 꿈이면 너무 좋겠죠. 그거는 되게 복받은 케이스고 저는 그래서 고 작가님이랑 늘 말하는 게 공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건 먹고 사는 것대로 하고 내 동기는 내가 이 먹고 사는 걸로 내 삶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즐거운 공부를 할 수 있거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거나 그게 뭐 내가 하든 내가 지적 유의를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게 솔직히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 앞부분에 뭘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자기 혁명을 예. 위해서 대전제로 거시는 게 뭐냐면 욕망을 흐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네가 우리 쉬운 대로 하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해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거 되게 너무 리스키해요. 리스키도 하고 예. 또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기가 좋아하는 건지 잘 몰라요. 몰라요. 아직도 저도 몰라요. 아직도 잘. 다양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또 제가 이게 최고 좋다고 하지만 다른 거 해보면 또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산전수전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20대 애들이 알 수 있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 거대한 것뿐만 아니라 단순한 거라도 하나 결정도 못하는 애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욕망을 흐르게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고 두 번째로는 자꾸 내가 이제 오리지널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오리지널스 진정한 개혁가들이 어떻게 했냐 올인하지 않았어요. 와비파커 얘기했죠. 와비파커 안경 그냥 걔네들 창업한다고 갑자기 창업하자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학업 다 때려치고 막 돈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이게 얼마나 비전이 있을 것인지 계속 재고 이름 짓는데 7개월 걸리고 뭐 하고 하다가 이걸 해보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이것이 돈도 너무 많이 벌고 게다가 재미도 있겠다. 그런 판단이 덧을 때 옮겨 탔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뭘 했겠어요? 계속 재봤겠죠. 대신 재봤다는 게 그냥 의미 없이 양다리 거친 게 아니라 둘 다 최대한 주어진 시간 가운데 열심히 했겠죠. 하다 보니까 이거구나 하고 이제 그걸 옮겨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그 어떤 자기 욕망대로 했다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정중 같은 분은 막말 얘기해서 또 단판 짓고 오시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 가오들 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다른 오리지널스는 이렇게 재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그 흐름 끝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속 가능하려면 경제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돈 벌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있어야 조금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거함님이 되게 좋은 책을 추천하셨어요. 왜냐면 이게 토론할 게 너무 많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 진짜 왜냐면은 제가 아주 그 전형적인 사례잖아요.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 구본영 선생님 말대로 때려친 케이스잖아요. 아니 대명사죠. 제가 진짜 혹시 이 책 읽었어요? 그러니까 맞아. 내가 글 정도로 진짜 전형적인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 작가님의 그 오리지널스 얘기를 저는
몇 프로 동의해야 되지? 한 2,300% 동의해야 되나? 진짜 아주 극동의하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항상 제 강연도 많이 이제 했으니까 제 이제 책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하잖아요. 되게 세게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문영 씨처럼 우리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저는 중퇴예요. 뒷배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에 대학 졸업장 없으면 상상도 안 가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 얘기하면 저는 뭐 내 욕망이 흐르는 대로.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고 작가님이 그 정도, 왜냐면 이게 워낙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냥 진짜 똑같이 소름 돋았어요. 고 작가님.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그 판타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막 정의감에 불타올라 갖고 점프아웃 해 갖고 삼성전자 때려치고 막 그런 줄 아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제 몇 번 강연에서도 말했고 했지만 저는 일단은 퇴직을 하려고 아주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계산 다 된 겁니다. 일단은 그 고가가, 왜냐면 저는 명분이라는 게 중요했어요.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상위 고가를 맞는 게 중요해서 저희가 이제 전반기 후반기 이제 2번 성적을 매겨요. 전반기에 저희가 과장이 15명 있는데 그중에 A를 1명 주는데 제가 A를 받았어요. 이제 미치지 않고 제가 후반기에 C를 받아 B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B까지 받는 게 20%인가 그러고 10명 중에 2명밖에 안 줘요. 상위 고가는 3명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위 고가를 받은 거예요. 제가 항상 약속이 상위 고가 받으면 그만둬야지. 왜냐면 상위 고가 받으면 연봉이 10% 정도 올라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올라.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말하면은 월급이 한 50만 원 더 오르는 거예요. 월급이 50만 원 오르면 더 세잖아요, 되게. 당연하죠. 애 학원비가 갑자기 매달 50만 원이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제 누적 제도라서 만약에 내가 또 하면은 이제 100만 원이 오르는 거예요. 저희는 삼성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랬는데 고가 맞으려고 아주 그 눈에 불을 켜고 일하는 거야. 아주 그게 그렇게 해주는데 그랬는데 일단은 거기서 시그널이 잡혔어요. 퇴직 시그널 잡혔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1년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했어요. 뭐 굳이 말하면 컨설팅이지만 과외라면 과외라고 쳐도 애들도 계속 가르치고 월화수목금토일 동안 계속 일만 했어요. 그 돈을 와이프도 좀 벌고 모은 걸로 3년은 돈을 벌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 궁핍하긴 살겠지만 3년을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제가 세이브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이사도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았는데 부모님 집 근처로 왔어요. 왜? 과일 같은 거가 비싼데, 왜냐면 부모님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엄마 아빠밖에 없으니까 과일 사시면은, 근데 고기 같은 거 사시면은 나눠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얻어먹으려고 온 거, 전략적으로 올린 거예요. 저도 맨날 얻어먹는 입장에서 엄마한테 공감이 되네. 왜냐면은 내가 돈을 못 벌 게 뻔한데 솔직히 여러분 저는 지난 제가 5월에 퇴사를 했으니까 진짜 1년이 다 됐는데 저는 9개월 동안 번 돈이 삼성에서 한 달 동안 번 돈보다도 작았어요. 수입이 그러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렇겠죠. 그 요번에 그 인세를 처음 받아서 처음 돈을 벌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삼성에서 번 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처음 돈을 벌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책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안 팔리는 시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수입이 전혀 없어요. 이제 강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씩 나오는데. 강연도 뭐 솔직히 뭐 기업 강연 가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쓰는 돈도 많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지금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특히 또 뭐 고 작가님이 진짜 그 오리지널스가 진짜 좋은 책인 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책을 2권이나 썼어요. 끄덕끄덕도 회사를 다니면서 쓴 거고 빅데이터 단어장도 이제 빅보카로 다시 개정판이 나오겠지만 다 1년 지금 제 빅데이터 단어장 처음 파일 언제 만들었는지 보니까 2년 전에 만들었다고요. 2년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쉬지 않고. 그래서 출판사랑 계약을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그래서 어떤 일말의 가능성을 갖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항상 백업 플랜으로 최악의 경우에 나는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이프티 넷을 다 안전망을 만들어 놓고 나온 거지. 정의를 펼치는 건 꿈이긴 하지만 정말 그래서 제 옛날에 나중에 여러분한테 포스팅을 하겠지만 제 계획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앨런 머스크 얘기 여러분들한테 인생공부 포스팅을 해드렸죠. 앨런 머스크 진짜 무서운 게 2006년에 블로그 앨런 머스크가 뭐라고 썼어요? 빌드 스포츠카. 이게 C가 그거예요. 그 테슬라의 비밀이래요. 그래서 그 테슬라 로드스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조금 번다. 그래서 use the money to make a
어포더블카, 그러니까 더 싼 차를 만들기 위한데 그래서 모델 S란 걸 만들었어요. 네. 1억에서 이제 8천만 원을 떨어뜨렸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use the money again. 그다음에 to make more affordable car. 그러니까 더 싼 차를 만든다. 그래서 이번에 4천만 원까지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게 10년 걸렸어요, 일론 머스크가. 근데 제가 솔직히 그거 보고 소름 돋는 게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옛날 퇴사하는데 뭘 했냐면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스템을 만들어내니까 책을 5개에서 4개 정도 쓴다. 그래서 인세로 입에 풀칠을 한다. 그러면서 강연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미디어까지는 몰랐는데 어떤 이런 거에서 수익해서 결국에는 저는 제조업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예요. 아까 이 사전 노가리 준비에서도 고 작가님한테 제 마스터 플랜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저는 다시 HR이 됐든 아까 지금 제가 이주영 부회장 들어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TF로 들어가도 돼요. 어쨌든 저는 제조랑 관련 있는 걸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왜? 그게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아직도. 네.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엄청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막연하게 저는 그런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여러분의 심장 뛰는 삶을 사세요. 심장은 여러분 뛰어요. 여러분 심장 안 뛰면 죽어요, 제가 볼 때. 예? 그러니까 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지. 일단은 여러분이 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꿈을 찾지 말고 잘할 수 있는 거를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듬어서 견고하게 만드세요. 단단하게.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사세요, 일단은. 그러면서 그걸 더 잘하세요. 더 잘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시간이 아껴지잖아요. 그 남는 시간에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걸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최근에 상담 메일로 그런 걸 보냈어요. 요리를 하고 싶다고. 근데 아시잖아요. 요식업 진짜 전쟁터잖아요. 그렇죠. 3D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뭐 꿈인 줄 아는데. 제가 그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말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 너가 요리를 말고 부모님도 되게 반대를 하세요. 막 그렇게 진짜 목숨 걸고 네가 요리에 일단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 아니야. 막연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취업을 해라. 잘하는 거 전공을 살리든 뭘 하든. 그래서 주말마다 요리를 해보라고. 그래서 친구도 초대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제가 되게 두티하게 해줬어요. 그냥 블로그도 열고 주말 식당만 열어보라고. 주말 식당. 그래서 일단은 주말 식당을 해서 수익을 10,000원이라도 내보라고. 그렇게 해서 그게 너 손에 익숙해지면은 그때 창업이라도 늦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삼성이 기업 철학도 없는 것 같고 멍청해 보이고 여러분들이 답답해 보이지만 삼성이 최고 전문 분야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렇죠. 네. 그게 잘 되기 때문에 연매출 200조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조가 네 집 개 이름이 아니에요. 100조라 200이신의 집 개가 100조가 아니라 200조는 진짜 개 이름이 아니에요. 진짜 두름이 아닙니다. 진짜 힘든 거예요. 그냥 그 바보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진짜 키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딱 나와요. 그 오리지널스의 첫 장이 뭐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어드벤처인 줄 알았지? 아니야. 얘네는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저야. 이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욕망을 흐르되 맨 땅에 흐르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이프티존 얘기했잖아요.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 Z. 요즘 플랜 Z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저 Z는 처음 들어봤네요. 플랜 Z, 그러니까 플랜 Z까지 있어야 된다. 인원망 안에서 욕망이 흘러야 그 욕망이 제대로 흐를 수 있고 그것이 그야말로 포텐을 터뜨릴 수 있고 자기 혁명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욕망이 흘렀을 때 욕망을 생각해보세요. 욕망은 뭐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이 제대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안전판이 있어야 되죠. 안전판이 있어야 잠깐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가 교훈을 삼아서 다시 성공 발판에 담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좋다고 막 하시기보다 냉정하게 굉장하게 살아남기 위한 경제. 그 짐 콜린스가 그 굿 그레이트라는 책에서 우리 얼마 전에 했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면 우리 그 책을 이제 우리 하소영 유사랑 연락이 깠는데 그게 이제 자기 개발에 시사하는 점이 좀 있어요. 시사.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고슴도치 컨셉이라고 뭘 할 거냐? 하나를 제대로 해라. 근데 하나가 뭐냐? 3가지 원의 교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네가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 하나랑 또 하나는 네가 열정을 품을 수 있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이게 경제 엔진이 될 수 있는 거. 이 3개 교집합을 찾아라. 어렵죠. 어려워요. 솔직히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하면서 되돌아보면 알지. 그걸 그렇죠. 어떻게 알아? 그거 쉽지 근데 않죠. 시사하는 바 뭐냐면 단순히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거를 찾으라고 하지 않고 경제 엔진이 꼈다는 거예요. 이제 기업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돈 못 벌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상관없죠. 근데 20대 넘어가면 성인이잖아요. 돈을 벌어야죠. 그렇죠. 때문에 이거를 내가 돈을 안 벌고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극공감. 그래서 경제 엔진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욕망을 제대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열려 있는 거죠. 저 진짜 너무 극공감하는 게 저한테 질문하는 친구들 그게 많은데 돈을 안 벌면서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여러분 이상한 먹지 않고 살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진짜. 아니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돈 안 벌고 나는 내 이상을 쫓겠다 하면은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면서 밥도 안 먹어야 돼 그러면은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럼 죽어요 여러분 잘못하면은. 그냥 최소한의 뭐를 하면서 제가 제 옛날에 제 끄덕끄덕에 제 우리 홈스테이 데디가 있어요. 싱글이었는데 그때 그분이 제가 한번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예요. 그분이 이제 2006년에 제 캐나다에 갔는데 당시 낮에는 집에 있어요. 낮엔 집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컴퓨터로 뚝딱뚝딱 해 보니까 그 외국에는 이제 과외가 없잖아요. 대학생 과외 사이트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광고 마케팅하고 교재를 만들고 강사를 자기가 초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강까지 해갖고 남는 수수료를 자기가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제 비전이 원대했던 게 이 시스템을 이 토론토 대학교 성공하면 북미에 전파하면 북미의 대학교가 3,000개가 있다. 자기 떼돈 벌 수 있다. 저 너무 매료됐었어요. 그래놓고 밤에는 웨이터를 꼬박꼬박 해요. 그 식당 웨이터 가서 왜 웨이터라냐 그 이제 우리 홈스테이드 글렌인데 글렌이 말빨이 진짜 셌었어요. 네. 막 그 유머 감각도 넘치고 근데 외국은 팁 베이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테이블 같은 거 하나 잡으면은 팁이 예를 들어 10% 주면은 지금 7%인지 10%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큰 테이블에서 30만 원 뭐 예를 들어 50만 원치 먹었다가 5만 원이 자기 팁이거든요. 그리고 꼭 거기 식당에서 남는 빵은 다 갖고 와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 그걸로 되게 그러면서 결국 그래서 그렇게 2-3년 버텨갖고 혼자였거든요 옛날에. 그 동업자 한 명 있었는데 지금 이제 회사 크게 돼갖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대학교 하나 정도 했는데 지금 15개 대학을 벌써 확장시켰어요. 되게 그리고 부자 됐어요. 제트스키 타고 다니고 페이스북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똑같이 한 사례를 제 실례로 얘기해 주는 건데 어떻게 했어요? 웨이터를 하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밤에는. 그러니까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뭐 꿈만 쫓는다.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그 페이스에 보면은 막 여러분들 제가 좀 싫어하는 것 중에 막 너무 동기부여만 하려는 그런 뉴스들이 많단 말이에요. 카드 뉴스들이 막 여러분 가슴 뛸 것 같고 막 여러분 가슴 또 너무 많이 뛰면 문제가 돼요 그게. 그 심장마비 올 수도 있어 너무 많이 뛰면은. 그러니까 적당히 뛰어야 돼 제가 볼 때. 때로는 많이 뛰는 것도 중요해요. 때로는 하지만 그런 것만 계속 보면은 헛된 망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기본기 엑셀 같은 것도 잘해야 되고 파워포인트도 잘해야 되고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교양도 많아야 되고 학습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뭐 자꾸 뭐 어디 뭐 외국 나가서 뭐 점프하고 뭐 동영상 만들고 막 블로그로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진짜 극소수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즐겁고 행복하려면요 어떤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도 그렇고 내가 공부도 그렇고 뭔가 많이 스스로 여유를 찾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책 얘기하면은 독서할 때 뭐 다독 얘기하면 야 책은 즐거워서 읽는 건지 여러분 즐겁게 읽는 사람 대부분 책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아니 책 많이 읽을 때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질하고 양하고 따지면은 당연히 질이 중요해요. 근데 그럼 뭐가 있어야 질이 그렇죠. 뭐 아무것도 없는 공기 갖고 질 따질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상호우선적이죠. 그래서 양이 먼저 기본적으로 충분히 받쳐줘야. 그렇죠. 뜬금포 없이 질이 중요하다. 그래 뭐 여러분 그 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생각하시냐면은 충분히 읽어보니까 내가 막연하게 읽는 것보다는 이제 좀 제대로 그렇죠. 그 깨달음이 와서 질을 하지. 그거 여러분 그 뭔 소리랑 똑같냐고 막 걷는 애기한테 너 모델처럼 워킹해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애기가 잘도 그 11자 워킹을 하겠어 애기가. 일단은 엎어지면서 뒤뚱뒤뚱 걷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이제 일단 그런 게 교양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교양, 질은 철학이에요 제가 볼 때. 교양이 쌓여야 철학이
생겨서 탐구 능력이 생겨서 내가 이제 나만의 사고 방식이 생기는 건데 교양 없는 철학은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 1, 2학년 때 교양을 먼저 배우고 철학을 배우는 건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네. 우리가 대학에서 교육이 똑바로 안 되고 있으니까. 왜냐면은 뭐 헛소리 많이 할 수도 있겠네. 교양을 배운 다음에 자기만의 철학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적으로 뭔가 많이 채워져 있어야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는 거 연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책 대박인데 이거 우리 저 이게 2부로 해야 될 것 같아 이거요. 왜냐면은 너무 이 거함님이 좋은 책을 찍어주셔서 이거 왜냐면 제가 좀 열심히 2번 읽고 왔거든요. 네. 왜냐면은 솔직히 저는 20, 30대는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생각해도. 근데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 최대한 뽑아주려고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거 하면서 땡한 게 제가 책으로는 이렇게 방송을 고영선 작가님이랑 처음 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의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독서 모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책 읽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랑 고영선 작가님이 뭐 사전에 이걸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서로 각자 카페에서 집에서 얘기 보면서 읽고 와서 저는 지금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요. 고 작가님한테도 오리지널.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자기의 갖고 있던 자기의 교양이나 철학을 그거랑 합쳐서 살을 더 붙여서 얘기하면은 그게 요리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또 적기도 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그러면은 그게 좋은 독서 모임이 또 될 것 같네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2부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뒤에 아직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3부 갈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아직 적은 게 많기 때문에. 아직도 너무 많아갖고 여기서 또 되게 오늘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또 그대로 또 끄집어내서 발전시킬 것도 많이 있거든요. 발전시킬 게 많아갖고 너무 제가 하면서 오늘 방송 너무 알차갖고 뒷부분에 또 저는 이제 시간의 경영 같은 경우 이분이 어떻게 프로로서 자기의 시간을 경영했는지가 그런 거 좋죠. 정말 임팩트 있어. 이거 참 20대들도 좀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많이 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